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특강 강의 세 번째 시간이네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째 시간에 노동 수요 이론을 전반적으로 좀 공부를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 노동 공급 이론 쪽을 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노동 공급 이론에서 저희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총인구의 크기와 분포를 가지고 뭐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실업률이나 고용률 이거 우리 개념 봤고요. 그 다음에 실망 노동자 효과하고 부가 노동자 효과 정도를 다뤘어요. 뭐 자세한 얘기를 다룰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논점 위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싹 말씀을 드리는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미시적인 측면에서 후반 굴절형 노동 공급 곡선을 공부했죠. 그것도 부족하긴 하지만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결론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즉 소득 여가 선택 모형에 따라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가지고 우상향하는 경우와 후반 굴절하는 경우를 다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근로 소득이 증가된 경우도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 그 정도는 교통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노동의 수요 이론과 노동의 공급 이론을 이제 한꺼번에 보는 게 이게 노동시장 균형 분석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쪽은 노동시장의 균형 분석 쪽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안 나옵니다. 요즘 가끔 한 문제씩 정도 100점 안 주려는 문제로 경제학 얘기를 내긴 출질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아무튼 뭐 균형 고용량과 균형 임금 구하는 것 정도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요한 논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순수하게 경제학적인 측면이라서. 대신에 이 노동시장의 균형 쪽에서는 노동시장의 유형이 우리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형을 한 장으로 좀 여러분들의 사진을 좀 머릿속에다 좀 찍어 놓을 수 있는 정리를 좀 간단하게 좀 할게요. 간단하게. 이쪽은 깊이 들어가면 재밌긴 한데 이해도 잘 되고, 근데 지금은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기본 이론에서는 뭐 그렇게 설명을 우리가 하지만, 그래서 결론만 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최소한 이런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 공부했었던 내용들의 기초에서 결론으로서 요 그림 정도는 도표처럼 여러분들 시험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많은 문제들이 좀 풀리는 이런 내용이죠. 또 2차 가셔서도 주관식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아주 내공이 되는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각을 우리가 좀 공부할 건데요. 결론만 정리할게요. 첫 번째로 근대의 이론이 있죠. 근대의 이론이 있어요. 근대 경제학.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제 자유주의 경제학이라고 그래요. 자유주의 경제학이라고 그러고, 원래는 이제 자유방임주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케인즈 이전이라고 해서 이제 고전학파라고 했었던 거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전학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과 이제 구별을 할 것이 현대 이론이죠. 현대 이론. 1930년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경제학은 현대 이론으로서 케인즈의 경제학이에요. 물론 오늘날은 이게 이제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인데, 이게 오늘날은 197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은 신고전학파와 신케인즈학파의 싸움이에요.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후로는. 자, 아무튼 일단은 자, 이 사람들은 경제학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서로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보자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떤 가정으로 시장을 바라보냐면,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가정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론적이고 재밌는 이론이긴 한데, 지금은 이건 생략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쪽은요, 불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해요. 그리고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뭐냐?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의 기본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제가 빈칸에다가 좀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 제가 빈칸을 좀 놔뒀죠. 근데 시간상 뭐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고,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들 또는 기본 이론에서 저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언급만 할게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시장과 시장에서 행동하는 경제 주체에 대한 가정이, 경제 주체들은요, 일단 경제 주체에 대한 가정이에요. 인간관이라고도 하죠. 인간관. 경제 주체들은 모든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요. 모든 정보 또는 완전한 정보를 소유하고,
이성의 기초에서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한 정보를 소유하고 이성의 기초에서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경제 주체들이 모여서 행동하는 시장은 그래서 항상 균형을 달성한다는 거예요. 시장은 항상 균형을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주체가 완벽하니까 그들이 활동하는 시장도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방임주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거나 비판하는 거죠. 내비두라는 거예요. 방임하라는 거죠. 정부 너희 개입하지 마라. 우리는 완벽하다. 왜?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 주체도 완벽하고 완전하고 시장도 완벽하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균형을 달성한다. 그리고 네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너만 개입하지 않으면 국가 너만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은 항상 잘 돌아간다는 거야.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의 기본 과정입니다. 그럼 이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은 누가 결정하느냐?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합리성의 기초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가격 기구에 의해서 시장은 항상 균형을 달성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해 준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위, 즉 가격 수용자 지위를 갖는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뭐 그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모두 동질적이라고 가정을 해요. 동질적이다. 그러니까 상품의 질적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동질의 상품들, 그래서 완전 대체가 가능한 이런 동질의 상품들을 완전 경쟁하에서 거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균형을 항상 잡아주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기본적인 가정이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에서 이 완전 경쟁 시장의 기본 과정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지금 제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오히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시간 부담 때문에 이제 이 완전 경쟁 시장의 기본 과정 중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2개 뽑아낼게요. 제가 2개만 싹 뽑아서 그걸 조금 더 현미경으로 이게 확대를 해보면 돋보기로 첫 번째 이 사람들은요 많은 가정들 중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가정을 볼게요. 그러면 노동시장이니까 상품은 노동이죠. 이 사람들은 노동을 어떻게 본다고요? 동질적이라 그랬죠. 질적 차이가 없다. 노동시장에서 거래되는 노동은 동질적이다. 질적 차이가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대체 가능하다. 노동 간에 완전 대체가 가능하다. 노동과 노동 간에는 완전 대체 가능해요. 왜? 노동 간에는 질적 차이가 없으니까. 그죠? 이 사람들 이렇게 가정합니다. 오늘날은 안 맞죠. 오늘날은 안 맞아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고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목이 아파서 수업을 못 하겠는데 우리 앞에 있는 스님 나오셔서 저 대신 30분만 강의 좀 해주세요. 돼요? 그래도 됩니까? 노동의 질적 차이가 없다며요. 노동 간에는 완전 대체가 가능하다며요. 그럼 저 대신 우리 스님이 나와서 여기서 수업을 해도 되죠. 자, 어제까지 솔밥갈비집에서 서빙 하시던 아주머니가 오늘 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가서 일할 수 있어요? 하나은행 가서 일하실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노동 간에는 완전 대체가 가능하니까. 이해하시죠?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이 사람들은. 두 번째, 이런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은요. 노동이 거래되는 노동시장은요. 이동이 자유로워요. 이동이 자유롭다. 왜냐하면 규제가 없으니까 자유방임주의잖아요. 국가의 불개입이거든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래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규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동이 자유롭다. 자유롭다 그러죠. 자유롭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진입장벽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죠? 규제가 없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람들의 후예인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맨날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규제 완화, 규제 완화, 규제 완화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규제 완화할 때 그 규제가 이 시대 이전의 시대였던 절대국가 시대, 그죠? 봉건제에서 넘어왔던 절대국가 시대 있잖아요. 지미국 국가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래서 단두대에서 목 잘렸던 이런 절대국가의 국가의 상공업자들, 시민 부르주아지들에 대한 간섭,
이런 것들을 없앤다는 의미의 자유방임이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현대에 있어서의 규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근대 시대에 있어서의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 병폐를 가져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심각한 빈부의 격차라든가 양극화의 문제죠. 이런 여러 가지 자본주의의 모순들을 해결해서 자본주의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정한 것이 오늘날 현대 이론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일정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게 됐다고요. 케인즈 이후로는, 대공황 이후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완전 경쟁을 해요. 이 사람들 말대로. 완전 경쟁에서 이긴 자가 적자 생존의 원리에 따라서 이긴 자가 승자 독식하는 이런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겠습니까? 이 시기는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본 거예요. 완전 경쟁을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완전 경쟁을 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경쟁력이 강한 기업에게 잡아먹히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는 거잖아요. 양육강식의 시대에. 그죠? 그러니까 둘이서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대기업이 완전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같은 건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런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마트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골목상권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죠? 뭐 무슨 피자 뭐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롯데마트니 뭐 떡볶이까지 판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무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오다. 대형마트들이 들어와서 작은 동네 슈퍼마켓이나 또는 작은 피자 가게나 치킨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니까 오늘날 뭐 합니까? 뭐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같은 거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형마트들이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정기 휴무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것들이 다 규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런 게 없어져 버리니까 경쟁력이 있는 강한 기업, 대기업이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막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규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규제를 완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이 사람들, 경쟁력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원더풀한 세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약소국가에 대해서는 강대국이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이나 또는 국가 경쟁력이 강한 국가들은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규제 완화 얘기하죠. 규제 완화만 해주면 자기네들의 세상이 오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규제는 절대국가 시대 때의 규제하고는 다른 규제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규제를 완화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규제 완화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들이 다 뭐예요? 그 대기업들이 전부 다 얼렁뚱땅 안전관리하다 보니까 뭐 세월호 사건 나오는 거고 어디에 뭐 콘도가 무너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전부 다 대기업들이 다 공사 따가지고 하청 준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은 규제는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그런 규제를 통해서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신자유주의자들은 근대시대가 아름다웠다고 보는 거야. 예, 그래서 노동법이 없어져야 되고 근로상권은 가급적 제한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다시금 완전 경쟁 시대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론이 바로 그 이론이에요.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보세요. 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의 노동은 동질적이라서 완전 대체가 가능하고 자, 이런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은 이동이 자유롭죠. 규제가 없으니까 그러면 시장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똑같고 그 시장 간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사 시장이 둘로 나눠졌던 시장이더라도 하나의 시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두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동질적이고 두 시장 간에는 이동이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시장은 어떤 모습이 벌어진다? 단일 노동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생산물 시장 갔으면 단일 상품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자유주의 70년대 이후로 신자유주의가 주류잖아요. 지금은 뭐 권력을 다 가지고 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서 전 세계의 모든 시장들이 다 단일 시장이 돼가고 있잖아요. 이미 금융시장은 뭐 전 세계가 단일 시장이 됐죠. 상품 시장까지도 단일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게 FTA 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품 시장과 미국의 상품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노동 시장은 바로 이런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할 때 나오는 이론이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가정하면 그 중에서 이런 가정으로부터 단일 노동 시장이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단일 노동 시장으로 시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 스미스가 만든 이론이 뭐예요? 이게 보상 이론이죠. 보상 이론.
그래서 보상 이론, 이게 이제 임금 격차로 가면 이제 보상 임금 격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이론은 기본서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공부했던 게 이 동네구나 하는 건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1930년대 이후에 이 사람들의 경제학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대공황을 설명을 못 해냈다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새롭게 나온 게 케인즈 이론이죠. 케인즈 이론은 그래서 너희들이 왜 대공황, 1930년대 대공황을 설명을 못하는 줄 아느냐. 설명을 못하니까 대책을 못 내놓는 거죠. 바로 너희들의 이 가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을 비판하고 불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합니다. 그럼 이 불완전 경쟁 시장은 어떤 가정을 가지고 왔느냐?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다 버리고 우리는 여기와 비교해서만 볼게요. 그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거래되는 상품, 특히 이제 노동 시장이니까 노동은 어떻다? 동질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노동이 동질적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노동은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대체가 완전 대체 가능하다? 천만의 말씀이다. 두 번째, 그럼 이런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은 어떠느냐? 노동 시장 간에는 이동이 자유롭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동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동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곤란하느냐?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거지. 규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규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은 현대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날 국가의 개입이 얼마나 강한데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들조차도 국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해놓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오늘날 현대의 굉장히 중요한 법, 경제법들을 보세요. 경제법. 독점기업이나 과점기업이 만들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또는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걸 시장에서 남용하는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독과점 규제에 관한 법률 같은 거 있죠? 또는 공정거래 질서를 위반하는 기업들을 단속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국가 규제죠, 다. 이런 규제들이 존재한다고요, 오늘날. 그래서 이 규제는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진입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 진입이 용이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시장에 진입과 탈퇴가 어렵다는 거예요, 시장. 곤란하다는 거지.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 이 규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기술적 요인에 의한 규제도 있고 제도적 요인에 의한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기본서 이론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 기술적 이론이 뭐가 있습니까? 노동시장 간의 이동이 어려운 기술적 요인이 뭐야? 시장 간의 이동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존재한다고 할 때 그 진입장벽으로서의 기술적 요인에 의한 규제가. 제가 생산물 시장에서 예를 들었는데 고어텍스로 예를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고어텍스. 전 세계 고어텍스 아시죠? 아웃도어 제품에 이렇게 뭐 땀은 뭐 방출하고 비는 막아준다는 거잖아요. 특수 원단 같은 거. 되게 비싸죠, 옷. 그러면 이런 고어텍스는 여러분들 전 세계의 고어텍스 원단은 고사에서 공급을 합니다. 독점이에요. 왜냐면 기술력을 거기만 가지고 특허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반 다우다천으로 만든 옷과 고어텍스로 만든 옷의 가격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겠죠? 그러면 청계천에서 어제까지 다우다천으로 난방 만들어서 팔던 분이 야, 고어텍스가 이렇게 비싼 거였어? 나도 이제부터 고어텍스로 옷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야지. 고어텍스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죠. 기술력이 안 되잖아요. 시장 진입을 하고 싶어도 고어텍스 시장에 진입을 못 한단 말이에요.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으니까. 이거 다 시장 진입 못하는 이유죠. 그죠? 상품 시장에서.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있는 예를 들면 우간다라는 나라가 우리도 이제 부자 나라 돼야 되겠다. 우리도 이제부터 비행기 만들고 반도체 만들자. 자동차 만들자.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듭니다. 상품 시장에도 진입장벽이 존재해요. 왜? 기술적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노동시장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제도적 요인, 제가 전매사업 같은 거 생각했잖아요. 전매사업. 담배로 예를 들었었죠. 그러니까 국가가 담배와 인삼을 전매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전매사업을 할 때 담배가 엄청나게 수익이 높잖아요. 그죠? 예전 제가 기본서 시간에 예를 들었죠. 예전에 흰솔 담배 500원 하는 흰솔 담배가 예전에 있을 때 그 80년대 후반이었어요. 그 500원짜리 흰솔 담배 한 갑에 제일 비싼 담배였습니다. 그게. 그 담배의 원가가 한 갑에 얼마예요? 35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35원 원가를 들여서 만든 담배 한 값이 500원에 팔린단 말이에요. 엄청난 수입이죠. 10배 장사가 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삼성이나 현대가 그 당시에 담배를 만들지를 못해서 담배 시장에 못 들어왔겠어요?
국가 전매 사업이니까 못 들어오죠. 이런 것들이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진입 규제를 막는 규제로 작용한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현대 와서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결론 볼 것도 없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질적 차이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나눠지겠지. 나눠진 시장 간에는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은요. 이중 노동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상품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중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노동으로 들어오면 이중 노동시장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고요. 또는 이걸 분단 노동시장이라고도 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동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게 되면 이중 노동시장, 분단 노동시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면 단일 노동시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게 되면 이중 노동시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됐죠? 논리적으로. 여기 나중에 2차 가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요 정도 보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자, 이러한 이중 노동시장은 이제 이중 내지는 분단이 된다 그러니까 둘로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둘로 나눠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이중 노동시장은요. 종류만 나눌게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근로조건이 좋으냐 나쁘냐 우열을 기준으로 해서요.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어요. 그럼 여러분들 볼 것도 없지. 1차 노동시장은요. 근로조건이 우열 중에서 우겠어 열이겠어요. 우한 쪽이죠. 좋은 쪽이 1차 아니에요? 이쪽이 열악한 쪽이 2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용은 볼 것도 없어요. 객관식에서는요. 근로조건이 좋은 거 나쁜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 노동시장의 특징들은 뭐가 있겠어요? 임금은 고임금일 것이고 맞죠? 임금은 고임금일 것이고 합리적인 승진 기회는 존재할 것이고 기업의 교육 훈련의 기회는 많이 주어질 것이고 맞죠? 장기 재직은 가능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직률은 낮을 것이고 뭐 이런 아름다운 얘기 할 수 있고요. 2차 노동시장은 반대죠. 임금은 저임금이고 교육 훈련의 기회는 적고 합리적인 승진 제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맞죠? 근로조건은 열악할 것이고 장기 재직도 어려울 것이고 그러니까 이직률은 높을 것이고 뭐 볼 것도 없어요. 객관식에서 골라내는 건. 두 번째 이렇게 둘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솔밥갈비집하고 삼성전자 하나은행을 예를 드는 이유가 근로조건이 좋은 거 나쁜 거의 대표적인 예로 제가 이해하시기 편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느냐 이거죠. 노동력의 확보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나눕니다. 그러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기업 외부로부터 확보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외부 노동시장이라고 하고 기업 내부로부터 확보하는 노동시장을 우리는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기업 외부로부터 확보하는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신규 채용 같은 거지 뭐. 신규 채용, 그죠? 그러면 내부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뭐예요? 수직적인 승진 제도가 있죠? 수평적인 것도 있죠? 전환 배치 같은 거. 배치 전환. 전환 배치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내부 노동시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 쪽은 1차에서 굉장히 잘 출제가 되죠. 내부 노동시장의 개념, 종류, 형성, 요인, 장단점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노동 이동이 쉬우냐 어려우냐 상대적으로 이 나눠진 것들 안에서 그런 얘기예요. 노동 이동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해서 횡단적 노동시장이 있고요. 종단적 노동시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럼 횡단적이란 말은 횡이니까 수평적인 거죠? 수평적인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노동 이동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용이하죠. 그런데 종단적이란 건 수직적이란 거잖아요. 수직적.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사회도 수직적인 사회는 이거 신분제 사회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분 이동이 어려운 사회가 수직적인 사회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노동 이동이 상대적으로 곤란한 쪽을 우리는 곤란한 쪽을 종단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많은 분류 기준들이 있어서 이중 노동시장 유형들이 나온다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아직까지도 지금도 단일 노동시장으로 보상 이론으로 단일 노동시장 이론을 주장하는 거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일단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빈칸에다가 선생님 제가 판사한 내용들을 좀 적으시라고 여백을 드렸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중노동시장 방가로 2번에 동그라미 1, 2, 3 있는 게 바로 요걸 쓰시라는 거죠. 요 세 가지. 이중노동시장은 이런 기준들에 의해서 각각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 거기 최저임금 제도가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1편이 다 끝난 거예요. 1편. 그래서 1편에 해당하는 노동시장의 2회 파트가 다 끝났고 이제 크게 4개 파트 중에서 두 번째 임금론 들어갈 건데요. 임금론 중에서는 뭐 이제부터는 쉬워요. 논점들이 탁탁 끊어지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한 것 중에서 이제 보시면 최저임금 제도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국가의 임금 규제죠. 가격 규제의 모습이거든요. 가격. 이게 이제 우리 쪽으로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면 임금이잖아. 노동의 가격은 임금이니까. 임금 규제의 모습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가격 규제가 경제학에서는 최고 가격제가 있고 최저 가격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최저 가격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 최저임금제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론상으로는 그래프를 하나 그리셔야 되는데, 자, 제가 그 최저임금제 목적 밑에 그래프 여백 남겨놨죠. 거기다 요걸 그리시면 돼. 이게 뭐냐면 최저임금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효과들을 보자는 건데, 그걸 보려면 최저임금제의 이론적인 측면을 좀 고찰을 해야 돼요. 그럼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와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유를 보는 거죠. 자,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즉 이 사람들의 이론에 따르면 얘네들은 정부 규제를 굉장히 싫어하니까 최저임금제 비판하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맡겨놓고 정부를 개입하지 않는 이 완전 경제 시장을 가정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시장에서의 이 임금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우하향하는 노동의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노동의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만나는 점에서 시장 임금이 정해진다는 거죠. 요 점을 찾는다는 거예요. 균형점 이점을.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수요와 공급이 일치했잖아요. 즉 D equal S가 되는 점이죠. 수요와 공급이 일치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걸 균형 수급량이라 그래요. 균형 수급량. 그럼 균형 수급량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일자리만큼 딱 노동 공급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노동 공급들은 전부 다 취업이 되겠지, 고용이 되겠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완전 고용 상태라고 그래요. 일을 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취업이 된 상태, 완전 고용 상태에 항상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면 항상 시장 균형을 달성하잖아요. 이런 균형 수급량, 완전 고용 상태에 도달을 가져오게 되는 임금 수준이 있죠. 요게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해 준 임금이다. 그래서 시장 임금이라고도 하고, 이런 균형을 달성해 주는 가격이다 해서 균형 임금이라고도 해요. 균형 가격.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임금 또는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가격 기구가 결정해 준 임금이다 해서 시장 임금이라고도 해요. 요겁니다. 여기서 이제 임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준에서 여기서 요거 제가 저 그래프를 안 버리려고 요렇게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면 임금이 이 균형 임금보다, 이게 W 스타라고 해요. 이것보다 낮은 임금이 결정됐다. W1. 그럼 요 임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만큼의 뭐가 발생하죠? 이 임금 수에서는 공급은 여기고 수요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여긴데 수요가 여기지. 노동 수요는. 그러니까 이만큼의 뭐가 발생한 거예요? 초과 수요가 발생한 거죠. 이만큼의 크기만큼. 그죠?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팔고자 하는 자보다 사고자 하는 자가 더 많은 거죠, 지금. 경매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팔고자 하는 물건은 하나인데 사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예를 들면 20이고 여기 70 정도로 볼까? 여기는 50이라고 해요. 이 정도 수치를 놓고 보면 그러면 W1의 임금 수준에서 뭡니까? 임금이 너무 낮으니까 노동 공급은 20명만 있단 말이에요. 20명. 20명이 노동을 공급하고자 해, 지금. 그런데 지금 일자리, 노동 수요는 지금 70자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70자리의 일자리에 20명이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사용자들은 전부 다 자기네 사업장으로 노동 공급을 유인하고자 하겠지. 그러니까 계속 임금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사고자 하는 자가 더 많은 거잖아, 지금. 노동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 인상 경쟁이 발생합니다. 경매 생각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방금. 경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만큼의 초과 수요 크기, 요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요. 가격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W2에서 만일에 임금이 결정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반대죠. 이건 반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림이 지금 좀 삐뚤어졌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임금이 너무 높다 보니까 수요가 20개고 노동 공급자가 70이니까 70명 중에서 20명만 고용되는 거죠. 나머지 50명은 뭐예요? 일을 하고자 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초과 공급의 상태야. 초과 공급. 공급은 70인데 일자리 수요는 노동 수요는 20개니까. 그럼 초과 공급이면 이건 뭐예요? 노동을 사고자 하는 자보다 노동을 팔고자 하는 자가 더 많은 거죠. 떨이가 발생하죠. 떨이. 가격 인하 경쟁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이만큼의 초과 공급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점점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 W 스타 이 수요와 공급이 D 이꼴 S가 되는 이 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거보다 가격이 낮으면 가격은 올라가고 높으면 떨어지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한다고요. 아주 반복을 해, 즉각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막 움직여서 이 진폭을 계속 줄이는 거야. 초과 수요면 올라가고 초과 공급이 다시 떨어지고 해서 결국은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없는 이 상태를 보이잔손이 딱 잡아준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시장이 아름답고 완벽합니까? 이게 이 사람들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정된 이 균형 임금은 항상 합리적이고 정당한 임금이라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 이론이에요. 그런데 현대로 오다 보면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보이잔손이 결정해준 이 임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지나치게 낮다는 입장에서 이거보다 높은 임금을 국가가 나서서 개입해서 강제하는 게 바로 뭐다? 최저임금제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반드시 뭐예요? 시장이 결정해준 임금보다 높은 데서 결정돼야 돼? 낮은 데서 결정돼야 돼요? 높은 데서 결정돼야지. 왜냐하면 시장이 결정해준 이 가격이 너무 낮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최저임금은요. 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강제합니다. 이렇게. 이게 최저임금이 돼야 돼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아, 최저임금은 시장임금보다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을 강제하는 거구나. 그러면 원래 저 최저임금은 여기잖아 지금. 그럼 요 임금 수준에서는 원래는 정부 개입이 없으면 가격은 어떻게 하려는 성질을 가져요? 초과 공급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떨어지려는 성질이 있잖아. 근데 떨어지는 걸 못 떨어지게 이렇게 탁 틀어 막은 거 아니에요. 그죠? 가격의 천장을 막았어요? 바닥을 막았어요? 바닥을 막은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밑으로는 못 내려간다는 거야. 근데 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은 당사자 간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최저임금법이잖아요. 자, 그래서 최저임금은 이렇게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강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나왔어. 그림이. 요 그림만 기억하고 계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들을 전부 다 떠올릴 수 있어요. 최저임금제의 효과. 첫 번째가 긍정적 효과죠. 양가로 제목을 제가 써드렸죠. 긍정적 효과인데 거기 있는 긍정적 효과들은 눈으로 한 번만 읽으시면 되고요. 키워드를 기억하셔야죠. 이 긍정적 효과의 키워드가 뭐예요? 한마디로 이해를 하려면 임금 인상의 효과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5,210원 정도, 2014년에 5,210원이었으니까 이 정도를 놓고 보자면 최저임금이 지금 이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만일에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시간당 임금을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의 비자발적 실업이 다 사라질 때까지 임금이 떨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이 초과 공급의 크기, 요 초과 공급, 이게 초과 공급이잖아요. 이 초과 공급이라는 것이 결국 노동시장에서는 실업을 얘기하니까. 특히 무슨 비자발적 실업. 이 비자발적 실업이 다 사라질 때까지 임금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여기로 와야 되니까. 그래서 만일 우리나라에서 실업이 다 사라질 때까지
비자발적 실업이 다 사라질 때까지 임금이 떨어지면 시장 임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기본소 시간은 얼마나 그랬어요? 2,000원 정도 될 거라 그랬어요. 제가 시간당 2,000원.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우리 실질 실업률을 생각하면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최저임금제가 그나마 시행되고 있으니까 시간당 5천 몇백 원을 이렇게 받는데 최저임금제가 시행되지 않는 근대시대였다면 실제 지금 시장, 우리 시장에 존재하는 비자발적 실업이 다 사라질 때까지 계속 임금은 떨어져야 되니까 시간당 여러분들이 1,500원, 1,000원일 수도 있어요. 2,000원일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2,000원의 시간당 임금으로 8시간 일을 하셨어.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이잖아요. 그럼 하루 28에 16. 16,000원에 하루 일당을 받는 거네? 그럼 여러분들이 16,000원 하루 일당 받아서 집에 가져가서 부인, 내가 오늘 8시간 일해서 번 수입이요. 거금 16,000원이요. 하면서 주면서 막걸리 한 잔에다가 돼지 삼겹살 집어넣고 김치찌개 좀 끓여와 보시오. 끓여주시겠어요? 부인이? 이동가구는 우리 아들 태권도 도장도 못 보내는데요. 더 벌어 오셔야 되는데요. 그럴 거 아닙니까? 가계 비용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시간당 2,000원의 임금에서 하루 16,000원의 일당을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자가 최저임금 제도의 국가의 개입을 통한 강제 시행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간당 2,000원의 임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이라는 말이 시간당 최저임금 제도 시행을 통해서 시간당 2,000원의 임금을 받을 근로자가 예를 들면 5,210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임금 인상되는 효과지. 임금이 더블로 오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사용자에게 긍정적 효과, 근로자에게 긍정적 효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생각하시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내용을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동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당 2,000원의 임금을 받다가 시간당 5,210원을 받게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가 뭐가 있겠냐 이거죠. 최소한 투잡, 쓰리잡 할 사람이 원잡이나 투잡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과로를 방지할 수 있죠. 과로를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뭐 할 수 있어요? 투잡 받은 사람이 원잡만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1차 노동시장에 편입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굉장히 긍정적 효과야. 또는 최소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이 주어지죠. 재충전. 그래서 노동 연장이 가능하죠. 노동기간의 연장. 그죠? 40대 때 몸이 다 망가질 사람이 50, 60세까지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로의 예방, 방지라고 하는 긍정적 효과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간당 2,000원의 임금을 받을 근로자가 시간당 5천 몇백 원을 받게 되면 소비를 그만큼 더 늘릴 거 아니에요. 가계소득이 늘어나니까 돈가스라도 하나 더 사 먹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효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소비를 늘린다는 거예요. 생산물 시장에서. 그럼 결국 생산물 시장에서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기업이 생산, 공급한 물건이 많이 팔린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고 기업은 또 유발수의 성질이 있으니까 노동수요는 고용을 또 늘릴 것이죠. 고용이 늘어나면 고용된 근로자들은 소비를 더 늘릴 수 있죠. 그럼 공급이 더 늘어나야 되고 경제가 선순환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국가 경제에 적절한 소비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는 기업 너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왜 2,000원만 줘도 되는데 5,210원을 주라는 거야 국가는 짜증나. 비용, 노동비용, 생산비용이 더 증가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결국 노동비용이 조금 증가됐지만 그 돈을 가지고 결국 기업 너희들이 만든 물건을 사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업 너희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최저임금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기능. 기업이 생산한 물건을 시장에서 많이 소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활성화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분배를 개선해 준다는 거죠. 소득 분배. 그러니까 과다한 양극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저임금은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는 사람은 최저임금이 얼마가 되든 상관 안 해요. 자기는 최저임금을 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계속 임금이 올라갈 거지만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제도가 없다면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시간당 2,000원보다 더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러면 임금 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여기서 딱 틀어막은 거잖아요. 그래서 과다한 소득 양극화 현상을 일정 부분은 조금 그래도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이런 긍정적 효과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임금 인상이 되게 되면 일단 근로자들은 뭐 동기부여, 사기 진작 같은 것들이 오니까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겠죠. 그러면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면 이건 기업 너희들에게 좋은 거 아니냐 이거죠. 어차피 너희들은 생산성이 올라가면 임금을 올려준다며. 그러면 생산성이 올라가서 임금이 올라가나 이렇게 임금을 올려줘서 기업 너희들의 생산성이 향상되나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최저임금 제도의 시행을 통해서 임금을 더 많이 주지만 이걸 비용의 증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야. 대신에 얻는 이익의 증가가 있다는 거죠. 사용자에게도. 자, 그런 얘기들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산업평화 유지, 뭐 우리 다 아시죠? 그러니까 시간당 2,000원의 임금을 받는다면 노조가 있다면 노조는요, 시간당 3,000원, 4,000원, 5,000원을 받기 위한 요 임금 수준의 임금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파업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최저임금을 여기서 딱 막아주면, 여기서 틀어주면 최소한 요 영역에서 발생하는 노사분규는 예방할 수 있죠. 물론 5,210원 이상의 영역에서는 지금도 노사분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그 다음에 뭐 특히 이제 2차 노동시장의 근로자 중에서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이나 업종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긍정적 효과의 많은 것들과 더불어서 부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거죠. 가급적 최저임금 안 하고 싶거든. 근데 안 할 수는 없죠. 우리 헌법이 헌법 32조 1항 근로기본권에서 국가는 적극적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개입해서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로서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거는 헌법 위반이 되니까 오늘날은 어쩔 수 없이 부정적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을 하지만 이게 굉장히 부작용이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부정적 효과를 자꾸 강조해요. 그럼 부정적 효과의 키워드가 뭐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정적 효과는 시장 왜곡이에요. 시장이 왜곡된다는 거야. 정부 너희들이 개입해서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거야. 그럼 이 시장 왜곡이 어떤 측면으로 발생하느냐? 이 세 가지 측면이라고요. 크게는 세 가지인데 원래는 두 가지죠. 두 가지 측면인데 첫째는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 가격 쪽, 여기 가격이죠. 임금. 임금 쪽에서의 부작용, Y축에서의 부작용이 하나 있고 시장 왜곡, X축 쪽에서의 부작용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용량이잖아요. 수요 공급이니까. 그럼 이 가격 쪽에서 X축 쪽에서의 시장 왜곡의 모습이 뭐냐? 과다 임금 지급이라는 거죠. 과다 소득 분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다 임금 지급. 무슨 말인지 알죠? 왜 그러니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해준 임금 수준은 지금 시간당 2,000원 아니에요? 시간당 2,000원. 왜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노동시장에서 시간당 임금을 2,000원을 주라고 가르쳐 줬는데 정부 너희가 나서서 근로자들에게 시간당 임금을 5,210원을 주라고 강제하느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우리 근로자를 시간당 2,000원 주고도 살 수 있는데 왜 5,210원을 줘야 되느냐 이거지. 이게 바로 근로자들이 받아야 될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는 거고 근로자에게 가야 할 소득 분배보다 더 많은 소득이 주어진다는 거죠. 과다소득 분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다소득 분배로부터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과다소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다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과다소비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써야 될 돈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경기가 과열되겠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인플레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물가 상승.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잖아요. 물가 상승. 이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로자들에게 줘야 될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지급이 되니까 그들이 써야 될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니까 경기가 과열된다는 거지. 인플레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X축 쪽에서의 시장 왜곡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고용이 감소된다는 거죠. 고용 감소예요. 고용 감소. 보세요. 분명히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시간당 2,000원의 임금에서 시장률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면 70단위만큼의 고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완전 고용 상태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정부가 개입을 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5,210원이라는 최저임금 수준에서는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임금이 너무 높아지니까 노동수요는 줄죠? 노동수요는 여기까지 줄었네? 여기까지니까 이게 얼마 정도 된다 그럴까요? 40 정도 된다 그럴까? 40단위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동수요는. 그런데 임금이 올라오니까 노동공급은 증가하겠죠?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한 얼마 정도 된다 그럴까? 100 정도 된다 그럴까? 100단위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게 되면 5,210원의 시간당 임금 수준에서는 노동공급은 100단위가 있는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100명인데 일자리는 지금 40명만큼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40명만 고용이 되니까 나머지 60명은 뭐가 되겠어요? 실업이 되는 실업. 실업 유발이죠. 그죠? 두 번째로는 시간당 2,000원의 임금에서는 분명히 70단위에서 수요 공급이 일치했잖아요. 근데 5,210원이면 결국은 일자리가 어디예요? 4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용이 감소한 거지. 실제 고용은 70단위에서 40단위로. 그래서 70에서 40단위만큼으로 고용이 감소한 거야. 고용이 감소. 그러면서 동시에 실업은 늘어나죠? 실업이 유발되죠. 실업은 요 두 개 갭만큼이잖아. 그러니까 60만큼의 실업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정적 효과가 요 세 가지가 다 전부 다 시장 왜곡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쪽은 임금 인상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굳이 외우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만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시장 균형 그려놓은 이거보다 높은 임금을 강조하니까 위에다 선을 하나 그으면 이게 최저임금의 성질입니다. 성질.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최저임금 제도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 공부했고요.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 임금 체계가 나오죠. 임금 체계인데 임금 체계는 여러분들 우리가 연공급과 직무급으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죠. 그다음에 이 연공급은 여러분들 고정급, 시간급과 연동된다고 했고 직무급은 변동급, 특히 이제 성과급 내지는 능률급과 연동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우리가 기본서 시간에 공부할 때도 이쪽에다가 연공급, 저쪽에다가 직무급에서는 두 개를 계속 비교했었잖아요. 그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보다는 간단하게 암기를 살짝 해주시면 되니까 기본서 이론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들을 가지고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 결론만 얘기하자면 연공급은 결론만 키워드만 제가 말씀드려요. 이제 기본적으로 연공급은 고정적 속인적 요소에 의해서 초임금이 결정되는 임금 체계죠. 고정적 속인적 요소에 의해서 초임금이 결정됩니다. 고정적 속인적 요소의 대표 선수가 뭐죠? 성별, 연령, 학력, 경력 연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초임금이 결정되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근속기간의 경과에 따라 정기 승급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임금 체계예요. 그래서 일종의 생활급 체계다. 제가 이런 말 썼어요. 생활급 체계다. 있었죠? 자, 그럼 이러한 연공급의 장점은 뭐라 그랬어요? 최대 장점이 키워드가 안정. 그죠? 그래서 안정은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기업에게는 위계 질서의 확립이라고 하는 조직의 안정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게 연공급의 장점이에요. 그러면 연공급의 단점은 뭡니까? 연공급의 장점에 그늘진 얼굴이라 그랬죠? 그늘진 얼굴. 그러면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운영되면 어떤 모습으로 단점으로 나타나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그랬죠. 근로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적당주의를 초래한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에요. 두 번째 연공급의 단점은 반대편에 있는 직무급의 장점을 취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직무급은 어떤 성질이 있죠? 속인적 요소가 아니라 직무적 요소에 의해서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죠. 직무적 요소. 다시 말하면 그 근로자가 담당하는 직무의 가치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돼요. 그 근로자가 남자든 여자든 고졸이든 대졸이든
근속 경력 연수가 짧던 길던 하등의 문제가 안 됩니다. 오로지 그 근로자가 능력에 따라서 담당하는 직무의 가치가 높으면 높은 임금, 직무 가치가 낮으면 낮은 임금이 지급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회사에 대한 기여도, 이래서 성과라는 말을 쓰기도 해. 그래서 직무 가치에 따라 또는 회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또는 성과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그래서 이런 직무급 제도 하에서는 속인적 요소는 임금 결정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고졸의 학력이든 대졸자이든 동일 가치 노동을 하면 동일 임금이 지급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의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임금 체계가 직무급이에요. 직무급. 그래서 이 직무급은 변동급, 성과급과 연동되어 있죠. 자, 그럼 이런 직무급은 장점이 뭐예요? 장점은 동기유발, 사기진작을 통한 노동 생산성의 향상, 이게 최대 장점이에요. 선의의 경쟁, 동기유발, 사기진작, 이런 것들을 통한 노동 생산성의 향상. 단 이런 장점이 발휘되려면 대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직무급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전제가 뭐 있었어요? 직무 가치,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 그랬죠. 자, 그렇게만 된다면 이 엄청난 장점들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엄청난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이윤 극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 이윤의 증가 부분을 일정 부분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으로 재분배하게 되면 근로자들도 임금이 올라갈 것이고, 기업은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노사 모두가 윈윈 하는 거죠. 이게 직무급의 최대 장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직무급의 단점은 뭐예요? 이런 것들의 장점이 가져오는 이면 얼굴이 또 있죠. 선의 경쟁이 잘못 운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나친 과다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기주의가 만연할 수 있죠. 이기주의. 그래서 부서 이기주의나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과다하게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다 보면 과로 같은 것들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과로. 오늘 내가 몇 개의 실적을 올렸느냐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로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공급의 장점을 취할 수 없다는 게 또 단점이죠. 그럼 연공급의 장점이 안정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안 돼요. 직무급은 불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단점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늘 10시간 일을 했더라도 성과가 없었다면 나는 임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활이 불안정하죠. 특히 미숙련 근로자들에게는 직무급은 굉장히 생활이 불안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두 가지를 절충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연공급과 직무급의 내용이었어요. 됐죠? 그래서 이쪽은 워낙 뭐 내용 교과서에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고, 교과서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큰 그림으로만 이렇게 판서도 하지 않고 장단점, 특성까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한번 우리가 훑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시간에 임금 격차 요인부터 해서 실업과 노사관계를 공부를 마무리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임금론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임금 격차잖아요. 이쪽은 뭐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고 정리가 좀 돼야 될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에 임금 격차 공부하고는 실업과 노사관계론 쪽에서 특히 이제 실업이 중점이 돼야 되겠죠. 마무리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